제가 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건물에 불이 난다는 개별적인 사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불이 난 걸 가만히 지켜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저 건물에 화재가 자주 나는 편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죠. 이 건물엔 특히. 그래서 시스템 사고를 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보니 건물 자체의 구조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시스템 구조 자체를 파악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스템 사고는 원인과 결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항상 그렇게 되겠죠. 또한 며칠, 몇 주, 몇 년 이후이더라도 인과관계는 항상 지연시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는데요. 이게 지연시간이 무슨 개념이냐면은 먼저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학생이 시험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는 시간은 원인이 되고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결과가 됩니다. 하지만 이 학생이 한 번 스마트폰 게임 한다고 해서 성적이 바로 떨어지진 않죠. 수많은 게임 시간을 투입을 해야지 결국에는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인과관계는 반드시 이렇게 지연시간이라는 걸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사고는 순환식 사고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계속해서 순환 돌면서 이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또 다른 결과가 다시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순환식 사고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사고에는 눈덩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덩이 효과는 예를 들어서 운사태가 날 때 눈을 뭉쳐서 굴리게 되면 점점점 눈이 굴러가면서 커지게 되죠. 요거를 비유해서 만든 효과인데 눈덩이 효과에는 바람직한 눈덩이 효과와 바람직하지 않은 눈덩이 효과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눈덩이 효과는 긍정적인 작용으로 상황이 갈수록 좋아지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자면 열심히 공부하면 아는 게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럼 공부에도 점점 흥미가 있어서 자신감이 생겨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눈덩이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눈덩이 효과는 부정적인 작용으로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또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은 또 선생님 관심도 아무래도 좀 덜 받게 되고 또 재미도 못 느끼게 되죠. 어떤 공부에. 그러면서 점점 공부를 등하시하게 되고 성적은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 이것을 바로 바람직하지 않은 눈덩이 효과라고 시스템 사고에서는 명칭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시스템 사고에서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과고리 모형의 파악이 중요한데요. 이제 앞으로 저는 이것을 인과지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인과지도를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스템 사고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파악하게 되는 중요한 열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과지도는 변화의 과정을 관찰하여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령 제가 한번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축예금이 있고 이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인과관계를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예금이 원인이 되고 이자가 결과가 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게 될 수 있게 되는데요. 화살표 뒤쪽은 원인이 되고요. 화살표 앞쪽은 결과가 됩니다. 그럼 이걸로 한번 인과관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축예금이 많아지면 이자가 늘어난다 라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인과관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대는 이자가 원인이 되고 저축예금이 결과가 됩니다. 이걸 통해서 반대로 만들면 이자가 늘어나면 저축예금도 많아진다. 이런 또 다른 인과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이 인과관계를 지켜보면 원인이 늘어나면 결과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축예금이 많아지니까 이자가 늘어나고 이자가 늘어나니까 저축예금도 많아지고 거꾸로
뒤로 거꾸로 해도 전부 다 원인이 늘어나면 결과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시스템 사고 인과 지도에서는 이렇게 화살표 위에 부호를 붙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라는 부호를 붙여주게 되고요.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와 해소 방법에 관한 인과 지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고 해소 방법이 결과가 됩니다. 그럴 때는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더 많은 해소 방법을 찾게 된다라는 이런 인과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반대는 해소 방법이 많아지면 스트레스는 줄어든다라는 인과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에서 예를 보면 원인이 늘어날 때 결과도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부호가 어떤 부호를 사용해야 될까요? 네, 플러스를 사용해야 되고요. 밑에 거는 해소 방법이 많아지면 스트레스는 반대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때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플러스는 원인과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화살표 위에 붙여주는 것을 뜻하고요. 마이너스는 원인과 결과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화살표 위에 부호를 붙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환 관계로 인과관계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는 이제 폰이 갤럭시입니다. 갤럭시인데, 아이폰이 이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을 누군가 샀습니다. 이렇게 사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겠죠. 와, 정말 나 좋다. 막 너무 좋아서 항상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면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나 아이폰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친구도 결국 계속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사고 싶습니다. 나도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저 아이폰 갖고 계신 분이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인과관계를 부호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폰을 사면 살수록 만족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여기는 결국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요. 만족스러운 경험을 많이 할수록 친구에게 더욱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플러스가 되고요. 친구에게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그 친구는 아이폰을 더욱더 사고 싶어 하겠죠. 네, 플러스가 되고요. 친구도 아이폰을 사고 싶으면 결국엔 아이폰을 살 확률이 커집니다. 그것은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순환식으로 만들어서 부호를 붙여주는 것을 시스템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석유 파동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휘발유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석유가 고가가 되고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혼란 상황에 빠지게 되겠죠.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면 휘발유의 양이 줄어들면 혼란 상황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부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죠. 네. 그리고 혼란 상황이 커지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점점 불안해지면 플러스로 될 수 있겠죠. 원인이 커지면 결과도 커지니까. 자,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막 커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먼저 휘발유를 사야겠다. 무차별적인 사재기를 합니다. 라면 사재기도 비슷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불안감이 커질수록 사재기도 커진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요. 사재기를 많이 할수록 휘발유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글을 통해서 한번 인과지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IMF 상황으로 비슷합니다. IMF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저축했던 돈을 찾기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줄어든 은행은 돈을 찾으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죠.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면서 은행이 결국 부도나는 상황을 글로 나타냈습니다. 요거를 인과관계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은행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축했던 돈을 많이 찾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 관계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했던 돈을 많이 찾으면 은행의 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은행의 현금 지불 능력이 떨어지면 망한 은행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망한 은행 수가 점점 많을수록 은행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입니다. 정부의 이제 재정 적자로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환경 및 인재 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결국 사회 경쟁력 약화와 정부 교육 예산은 더더욱 줄어들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낳게 되는데요. 이걸로 한번 이제 인과관계를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부 재정이 줄어들수록 교육 예산은 줄어들게 되죠. 결국 원인과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플러스가 되고요. 교육 예산이 줄어들면 교육 환경도 안 좋아지니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되고, 교육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인재 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 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면서 같은 방향이니 플러스, 사회 경쟁력이 나빠지면 정부 재정도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죠. 결국 플러스인 것입니다. 이처럼 시스템 사고는 어떤 인과관계를 만들어서 어떤 순환 관계를 한번 배열해 보고 부호를 붙이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활동을 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에 대한 순서를 알려드리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그 원인과 결과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인과관계를 쭉 배열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화살표 위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적절한 부호를 넣는 것이 시스템 사고 인과지도 그리는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꼭 좋고 나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이너스라고 붙여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플러스가 붙여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간혹가다 학생들은 플러스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플러스만 붙이는 학생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걸 적용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쁜 건 줄 알고 마이너스 절대 안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방향이라는 것만 잘 인지해주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 사고를 나타내는 방법은 인과지도 그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아무래도 인과관계를 잘 나타내니까 애들이 좀 약간 고차원적인 사고가 가능한 학생들은 되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 그리기가 편합니다. 이거는 그냥 암석의 순환을 가지고 이제 그림 그리기 한번 해본 건데요. 네, 학생들이 가진 생각을 표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똑같습니다. 요 D가 원인이 되고 여기가 결과가 되는 것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인과관계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차라리 이렇게 그림 그리기로 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화살표를 통하여 역시 인과관계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 가지고 미술 치료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질적 연구 도구로도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질적 연구 도구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단어 관계 분석으로도 시스템 사고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쭉 나열한 후 단어 전후 관계를 파악하여 인과관계를 결국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이 한 단어 관계 파악한 것입니다. 이게 물의 순환을 가지고 이제 단어의 이제 인과관계를 한번 파악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이제 이렇게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이 된다. 구름들이 모여서 비가 내린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남학생이 한 건데 글씨가 좀 이제 네,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바다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단어 관계 분석으로도 학생들 두 개의 원인과 결과를 다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한 이제 시스템 사고를 직접 이제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76페이지를 펴시면 되는데요. 교재 76페이지에 보면 물의 순환에 대해서 이제 시스템 사고를 직접 해보시라는 제가 이렇게 교재에 넣었습니다. 자, 순서는 첫 번째로 자유롭게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단어를 나열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어를 분류해 주세요. 공통적인 단어를 분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연결고리,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장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과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물의 순환에 관련된. 네. 인과지도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과지도를 그린 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물의 순환에 관한 시스템 사고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76쪽부터 77쪽, 78쪽과 79쪽까지 제가 이렇게 교재에 다 실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직접 활동을 해보시고 같은 조원들끼리 한번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활동 한번 해주세요. 시간은 한 1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를 아직 좀 발리신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학생들한테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그림 그리기, 뒤 마지막에 했던 그림 그리기 예시는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린 애들이 많았더라고요. 굉장히 신혈을 기울여서 다들 그림을 그리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마치 미술대회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막 자세히 그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동결, 은결, 수증기 이런 것까지 막 아주 사람까지 막 그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이제 그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순환 관계만 파악하고 좀 약간 대충 그려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인과지도도 한번 그려봐라 이랬더니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애들이 부호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둥글둥글 돈다는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순환관계를 표현하는 걸 봤고요. 자, 다 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단어를 먼저 나열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끼리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이제 인과지도를 그려보고 그림 그리기까지 이렇게 완성하면 시스템 사고를 학생들에게 이제 적용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응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80페이지를 펴시면 이제 응용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5칸을 이제 준비해 나왔습니다. 5칸을 준비해 놓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앞에서는 물의 순환에 관련된 것만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한번 인과지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내용도 되고요. 아니면 과학적인 내용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관심 주제에서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한번 인과관계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인과고리를 한번 만들어서 인과지도를 한번 그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면 준비물 밑에 도화지가 한 장씩 있습니다. 조별로 하나씩 한번 토의를 해보시고 하나씩 괜찮은 작품을 요걸 한번 남들한테 한번 소개해 줘야겠다. 이런 거 있으면 혹시 한번 인과지도 그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물시계의 이제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무엇일까요? 요것도 물시계입니다. 역시. 좀 약간 신기하게 생겼죠. 물시계이고요. 저희 학교가 이번에 대구과학관이라는 곳에 이제 현장 체험학습을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찍은 물시계입니다. 대구과학관 입구에 이렇게 물시계가 있습니다. 여기 1, 2, 3, 4, 5, 6, 7, 8, 요게 이제 시간이고요. 요게 이제 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분을 나타내는 대구과학관 정문에 딱 들어가면 바로 있는 물시계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라는 물시계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뭐 가만히 보면 뭐 빗살 무늬 토기 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아니면 뭔가 커피잔처럼 생기기도 했고, 뭐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이것은 바로 최초의 물시계입니다. 클랩시드라라는 물시계인데, 예전 이제 이집트 쪽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발견된 것입니다. 근데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처음 제가 좀 약간 알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밑에 구멍을 뚫어놨답니다. 클랩시드라는 여기 밑에 보면. 그리고 물을 부으면 바로 이게 다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식으로 시간이 다 지난 걸로 간주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래시계처럼. 예.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이제 최초의 물시계라고 하니까, 신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많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의 원리입니다. 먼저 여기다가 파스포라는 곳에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물을 부으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여기 수소라는 부력을 키우는 장치가 있죠. 여기 뚝 올라가게 해서 여기 구슬을 또 치게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구슬을 치고, 요거는 이제 시간마다 치게 되는 구슬이고요. 요 쇠 구슬이 점점 굴러서 떨어져서 여기 시소 지렛대에 있는 장치를 건들게 되면 얘가 종을 땡치는 겁니다. 장영실이 실제로 만든 물시계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루에 12번을 종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물시계 원리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물이 보이는 양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물시계의 기원은 BC 1400년경 이집트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강로 또는 누각이라는 물시계를 사용했습니다. 마침내 1434년 세종 때 장영실에 의해 완성된 자경루는 아라비아식 자동시간 알림장치인 시보장치를 물시계와 결합한 매우 정교한 표준시계입니다. 가로 6m, 세로 2m, 높이 6m의 자경루는 크게 물시계와 시보장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시계는 물을 일정하게 흘려보내는 물항아리인 파수호가 대파수호, 중파수호, 소파수호 순으로 일렬 3단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대파수호에서 소파수호로 흐른 물은 수수호로 흘러갑니다. 이때 소파수호는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받이 항아리 수수호에 물이 고이면서 부력에 의해 부전이 위로 떠오르고, 부전의 잣대가 위에 설치된 작은 구슬을 떨어뜨리면 구슬은 시보장치로 들어갑니다. 시보장치는 눈곱 잣대에서 밀어떨어뜨린 작은 쇠구슬이 환을 지나면서 지렛대의 원리로 더 큰 구슬이 있는 다른 풀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틀 위에 있던 큰 구슬이 움직이면서 수조 모양의 막대기 한쪽을 누르게 되고, 막대기의 다른 쪽이 들어올려져 인형의 팔을 건드려 종을 치게 됩니다. 자경루가 시간을 알리는 방법은
12시를 알리는 종과 밤 시간을 알리는 북과 진으로 구성됩니다. 종은 하루를 균등하게 12시간으로 나누어 매 2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종을 치고, 밤 시간은 계절에 따라 시각의 차이가 나지만 대략 90분 간격의 경에는 북을 치며 18분 간격의 전에는 진을 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격루에서 발생한 시골은 종로 운종가의 보신각으로 전해져 통금 시간인 인정과 해금 시간인 하루 시각을 알림으로써 백성의 시간과 일과를 관리하는 부시를 했습니다. 조선의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던 자격루. 자격루의 과학 원리를 재현한 복원 작업이 이루어져 찬란했던 조선의 과학기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잘 보셨죠? 굉장히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는 정교한 장치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자동 물시계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만든 최초의 디지털 시계라는 뭐 별칭까지 있습니다. 이제 잠깐 이제 자격루에 사용된 이제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력의 원리가 사용됐습니다. 부력은 이렇게 물 위에 뜨는 힘을 말합니다. 물 위에 뜨는 힘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여기죠. 유체, 물속에 잠긴 물체는 중력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힘을 받게 되는데요. 아르키메데스가 옛날에 목욕탕에서 발견했다고 하죠. 부력의 원리를.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한 게 뭐 물이 넘친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겁니다. 부력의 크기가 유체에 잠긴 물체 부피에 해당되는 유체의 무게와 같다는 사실. 뭐 굉장히 말이 어렵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력의 크기가 여기 잠긴 여기 물속에 잠긴 요거 있죠. 여기 가슴선 밑으로 잠긴 여기 물체 무게 부피와 물체 부피의 무게와 같다는 거를 발견한 겁니다. 요게 이제 간단히 부력의 원리, 뭐 뜨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은 장영실의 물시계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좀 더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사이펀의 원리라는 또 이제 변기통의 원리를 적용하도록 했는데요. 뭐 이렇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사이펀 관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빨대를 구부려 놓게 되죠. 사이펀 관으로 이렇게 요걸 사이펀 관이라 하는데요. 물을 갖다 부으면 안 넘칩니다. 여기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요게 물 위로 이렇게 빨대 위로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점점 많이 붓습니다. 그러면 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겠죠. 빨대 여기 구부러진 사이펀 관을 넘는 순간 물이 떨어집니다. 쫙. 이 사이펀의 원리는 이제 대기압차를 이용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학생들한테 제가 이걸 설명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사이펀 원리 실험 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안에 보시면 한번 보시죠. 여기 안에 여기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여기 구부린 빨대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 구부린 빨대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끼우고요. 학생들한테 여기 물을 붓게 합니다. 그러면 물이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밑으로. 저 물이 여기 사이펀 빨대 위에 넘치는 순간 바로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 물체를 만들어 보면서 학생들이 물시계 때 이걸 어디다가 쓰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은 아, 이거를 시간 지연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사이펀 빨대를 만들면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지연시킬 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제 발견하도록 만드는 실험 장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을 밑에 받으려면 이제 이런 데다 이제 밑에다가 연결시키는 장치가 되겠고요. 네, 뭐, 네? 아, 물 한번 부어볼까요? 네, 한번 여기다가 밑에다가 받치시고, 네, 물 한번 부어보시면.
물 부으시면 바로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냥 부으시면 됩니다. 부으면 이제 빨 여기 가운데 뚫어진 데를 넘으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물이 그래서 아니 아까는 예, 아까는 안 넘치는데 아, 넘쳐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 여기서는 아니 안 내려야 되는데 왜 내려가고 아까 내려가다 아까 넘어갔을 때안 내려가요. 변기통 이분이 시간 내야지. 여기는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여기가 안 내려가니까 여기가 여기 네. 구부린 빨대 구부린 거 높이 구부린 쪽을 넘는 순간 떨어집니다. 예. 얘는 다 내려가 안 내려간다고. 아, 얘는 이제 빨대를 너무 높이 애가 만들어 갖고. 얘는 그럼 일단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예, 얘는 다 내려가고 얘는 아, 예, 얘는 또안 얘는 안 내려가고 예, 얘는 빨대 높이를 사이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사이폰관과 일반 빨대의 차이를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네. 아니 처음에 안 내려가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는 끝까지 그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 내려가. 네, 얘는 이제 빨대가 밑에까지 이렇게 다 있거든요. 요걸 이렇게 빨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요걸. 얘는 또 안 내려가네. 네, 얘는 사이폰관이 아니라 직선 빨대라서. 더 내려가야 되잖아. 얘는 아니지. 구력 때문에. 아니, 제일 문제가 아니까 이런데 왜 여기서는 물이 왜안 흐르고 여기가 올라와야 이게 대기압이 여기서 이제 누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요까지는 물이 아직까지 여기밖에 안 찬 겁니다. 그게. 그러다가 이제 물이 다 차면 여기서 대기압이 눌러서 여기서 밑에를 쫙 빨아들이는 다 겁니다. 쳐야 네. 저 과학적 원리 이제 이해하셨나요? 네, 이제 스스로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활동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렇게 요 단계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분석, 설계, 제작, 평가 이런 식으로 단계로 일단 기본 모듈을 요걸로 사용해서 개발했고요. 요게 이제 아도바스 모델이라는 스팀 프로그램 개발하는 기본 모델입니다. 네. 요 순서대로 물시계 프로그램 개발했습니다. 요걸 이제 직접 이제 제가 적용한 예입니다. 1단계로 먼저 간단하게 사이폰 원리를 적용한 간이 물시계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전체 큰 물시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차시별 활동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1차시, 2차시, 크게는 6차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물시계를 만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3차시와 5차시는 각각 1시간씩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시간에서 많이 걸리는 데는 9시간 정도 걸리는 활동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팀 요소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고요. 저희는 이제 스팀에다가 이제 시스템 사고까지 넣어서 이제 항상 만들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1차시 내용입니다. 1차시 때는 이제 아까 전에 보여줬던 영상을 보면서 동기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시계가 없던 시절을 상상해 봅니다. 시계가 없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상기를 시키고, 그리고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그러면 시계가 없던 시절에 과연 시계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처음으로 물시계 제작팀을 구성하고 서로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설계팀도 있고 제작팀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뭐 다 같이 도와야 되는데 특별히 너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골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2차 시입니다. 2차 시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이펀 원리를 이용한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게 됩니다. 부력의 원리, 사이펀의 원리, 지렛대의 원리, 이 모든 거를 탐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사이펀 원리 실험기구를 직접 학생들이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사이펀 빨대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것이 물시계에 들어갔을 때 시간지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치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인과지도를 통해서 사이펀 실험기구의 정확성에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학생들이 그린 어떤 인과지도 모형입니다. 사이펀 실험장치의 정확성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그려봐라 했을 때 학생들이 그리게 됩니다. 2차 시 때. 근데 아직까지는 인과지도가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충분히 연습하는 시간을 줍니다. 뭐 재밌는 거를 뭐 상황을 주게 되죠.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학원에 가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그리도록 시킨 것입니다. 3차 시 때는 드디어 이제 물시계를 만드는데요. 미션이 있습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30초에 가장 가까운 물시계를 만들어라. 누가 가장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만들게 되고 활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단 2가지 이상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기라고 했습니다. 뭐 사이펀의 원리, 부력의 원리, 지렛대의 원리, 이런 식으로 3가지 중 2가지를 항상 그 물시계에 구현해내라는 미션을 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앞에도 지금 재료가 있지만 여러 가지 재료로 물시계를 만들어 봐라고 하고, 4번도 넣었는데 4번은 좀 약간 어려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무게를 가진, 가장 정확하면서도 가벼운 거를 저는 원했었는데 요거까지 맞추는 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4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학생들이 설계도 하고 이렇게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네, 물시계 설계하고 제작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학생들이 만든 물시계를 제가 다 모아서 사진 찍은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요게 저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이거고요. 요게 좋았는데 여기 지금 약간 훼손되는 바람에 일단 영상을 찍어 놓았습니다. 이따가 한번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물시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뭐 거의 롤러코스터 타듯이 만들었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재밌게 봤었습니다. 네. 4차 시 때는 이제 물시계의 정확성을 미치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을 탐구하게 됩니다. 내적 요인이라고 하면 물시계 내부의 물시계 내부에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외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물시계 바깥쪽 환경적인 어떤 요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한 게 과연 물시계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여기서 파악하게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물시계의 정확성에 미치는 어떤 물시계에 관련된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이렇게 인과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학생들이. 네, 그래도 한번 2차 시 때 연습을 해서 좀 생각보다 많이 발전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차 시 때 이제 4차 시에서 찾은 물시계의 정확성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서 본인의 물시계를 수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가 만든 물시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수정하려면 뭘 손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표를 이때 이제 나눠주는데 다른 조의 물시계를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또 얼마나 이렇게 뭔가 아름답게 만들었나, 이게 뭔가 재료의 조화가 잘 되었는가, 이걸 이제 스스로 모든 학생들과 같이 평가하게 합니다. 마지막 이제 6차 시 때 자기가 만든 물시계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물시계를 홍보할 때 그냥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슨트가 되어서 박물관에 있는 유물을 설명하시는 어떤 그런 안내원들이 직접 되어서 직접 자기가 자기네 물시계를 전시하고 그리고 이런 안내판을 만들어서 직접 설명하게 합니다. 저는 박물관의 예를 들었는데요. 박물관에 가면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앞에 전시된 유물도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활동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학생들이 만든 물시계의 작동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리 설명하자면 이 학생들은 부력의 원리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문을 만들었더라고요. 여기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물이 뜨면서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서 구슬이 떨어지면서 만든 물시계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물시계를 직접 만들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재밌어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뭔가 자기네끼리 협동해서 만들고 이렇게 성취감을 굉장히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설계를 하고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션에 맞게 시연하도록 하겠는데요. 미션은 이겁니다. 학생들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30초에 가장 가까운 물시계를 설계해서 만드시고요. 그리고 사이펀, 지렛대, 부력의 원리를 2가지 이상 사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 이렇게 종을 땅 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